김정은의 후계를 미리 정한다는 첩보에 북한 권력 핵심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최근 조직 지도부 부부장급 인사의 탈북 소식에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가 가지고 온 권력 내부 정보 때문이죠. 이후 그가 국정원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수라고 합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조직 지도부란 북한에서 가장 권력이 센 곳이죠. 남조선의 안기부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부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한 일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김정은을 왕으로 만든 겁니다. 2008년 김정일이 저를 불렀어요. 명수 동무 삼남을 후계자로 만들어야 하네. 그때 김정은은 경력도 없고 당내 기반도 전무한 25살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고위 간부들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군부를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시나리오를 제가 썼습니다. 2010년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개 등장했을 때 그 연설문도 제가 썼죠. 그 후로도 저는 그를 위해 일했어요. 누가 위험 인물인지 리스트를 만들었죠. 누구를 숙청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남조선에도 알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명단에 올린 사람이에요. 2013년 12월 한장성이 처형당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명수야, 너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제가 명단에 올린 20년지기 동무 박 부장이 처형 당일 아침에 쪽지가 왔어요. 명수야, 우리 딸 부탁한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제가 설계한 권력 구조가 수백 명을 죽이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2018년 11월 저는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중국 출장 명목으로 베이징에 갔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북한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권력의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평양에는 제 후배들이 있어요. 저처럼 숙청 명단을 작성하고 있겠죠. 그들도 언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킹메이커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만든 괴물에게서 도망쳤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권력의 비밀입니다. 저는 1998년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논문 제목이 권력 승계의 정당성 확보 전략이었는데 김정일 동지의 후계 과정을 분석한 거였어요. 어떻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권력이 넘어갔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말이죠. 논문 발표날 심사위원석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도 당복도 아닌 옷을 입은 40대 남자였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조직 지도부 간부였어요. 제 논문을 보러 온 거였죠. 졸업하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명수 동무 내일 당 조직 지도부로 출근하시오. 그게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조직 지도부는 북한에서 입성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거든요. 김일성 가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첫 출근날 긴장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직 지도부 건물은 평양 중심가에 있었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달랐죠. 3중 검문에 신분증 확인 3번,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 첫 임무는 지방 간부 인사 분석이었어요. 평안남도 당 간부 100명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였죠. 누가 충성파인지, 누가 불만이 있는지, 누가 위험 인물인지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자료를 뒤졌어요. 그들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 심지어 술자리에서 한 말까지 전부 파악했죠. 보고서를 올렸더니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명수 동무, 자네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군. 자네가 위험하다고 한 3명 모두 조사할 계획이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 한 장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걸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힘이 느껴졌죠. 제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국장에서 부부장으로 올라갔어요. 제 특기는 권력구도 분석이었죠.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파벌이 형성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2004년당 간부 대개편 때 제 능력이 인정받았어요. 전국 간부 3,000명을 재배치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충성파는 중요 보직에 불만 분자는 한직으로 보내는 완벽한 인사 전략을 짰죠. 김정일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명수 동무 수고했네.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당에 필요하네. 김정일의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느낀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 권력의 핵심에 있다는 자부심이요. 2005년에 결혼했어요. 아내 수지는 당 핵심 간부 집안 딸이었죠. 중매였는데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 해에 딸 유나가 태어났고요. 가정을 꾸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딸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평양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죠. 그러려면 제가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2008년 여름이었어요.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당내에서 후계 문제가 은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김정남은 이미 탈락했고 차남 김정철은 성격이 유약하다는 평가였어요. 결국 제 눈에는 삼남 김정은이 유력해 보였죠. 어느 날 오후 국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한명수 동무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김정일의 집무실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김정일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 동무 앉게. 김정일이 제 논문 복사본을 꺼냈어요. 권력 승계 전략. 이걸 실제로 해볼 수 있겠나?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정은 후계 작업을 저보고 설계하라는 거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장군님. 제가 대답했죠. 김정일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자네한테 맡기겠네. 이건 극비 프로젝트야.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되네. 그렇게 저는 김정은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당시 제 나이 33이었어요.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직 지도부 지하 3층에 비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출입 인원은 단 5명, 저를 포함해서요. 그곳에서 김정은 후계 시나리오를 설계했죠.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25살인데 경력이 전무했거든요. 당 경력도 없고 군 경력은 더더욱 없었죠. 스위스에서 유학만 했다 온 젊은이를 어떻게 권력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전략을 짰습니다. 결론은 3단계였어요. 첫째, 신비화. 둘째, 세력 구축. 셋째, 공개 등극. 김정일이 그 보고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 동무 역시 당에서 거는 기대가 커 이대로 진행하게. 1단계 신비화는 2008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김정은의 사진을 일체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을 퍼뜨렸죠. 젊은 장군님은 비상하시다.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받으셨다. 군사 전략에 탁월하시다. 전부 제가 만든 이야기였어요. 당 선전부를 동원해서 평양 주민들 사이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시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만들었죠. 실제로 본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젊은 장군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2단계 세력 구축은 더 중요했어요. 2009년 초부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시작했죠. 핵심은 기존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김정일 시대 간부들은 김정은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저는 전국 간부 명단을 다시 분석했어요. 40대 이하 젊은 간부들을 찾아냈죠. 그들은 김정은과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충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명을 선발해서 중요 보직에 배치했어요. 군부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군은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이거든요. 25살 젊은이가 군 최고 사령관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승진과 특혜였습니다. 제가 군 고위 장성 50명과 1대1 면담을 했어요. 장군 동지, 곧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땅에 먼저 깃발을 꽂으면 장군 동지의 미래도 밝습니다. 노골적인 회유였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단에 올렸고요. 2009년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국권 100원이 신권 1원이 되는 바람에 인민들 저축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전국에서 원망이 폭발했죠. 하지만 저는 이걸 이용했습니다. 책임자만 처형하고 김정은이 바로잡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당시 재정 담당 박남기 부장이 처벌됐어요. 저는 그 처형 집행명령서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박 부장은 제 대학 선배였는데도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찍었어요. 당과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3단계는 공개 등극이었습니다. 2010년 9월 당대표 자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김정은을 공개하고 대장 칭호를 수여하는 거였죠. 저는 행사 전체를 설계했습니다. 누가 어디 앉을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박수를 몇 초 동안 칠지까지 전부 대본을 썼어요. 행사 하루 전날 김정일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수 동무, 내일이면 자네가 만든 후계자가 세상에 나오는구만. 책임이 막중하네. 김정일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실패하면 안 되네, 알겠나? 예, 장군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대답했죠. 다음 날 당대표 자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당 간부들이 모였어요. 제가 쓴 대본대로 진행됐죠. 김정은이 입장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미리 박수 부대를 배치해둔 거였어요. 김정일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김정은 동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임하게 됐소. 대장 칭호를 수여하오. 또다시 박수가 쏟아졌죠. 김정은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문도 당연히 제가 썼습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27살 젊은이가 수천 명 앞에 선 거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김정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 동무 훌륭했네. 자네가 새 시대를 열었어. 그 순간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제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게 지도자가 아니라 괴물이라는 걸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다고 발표됐죠. 그날 저는 조직 지도부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수창이 뛰어들어왔어요. 장군님께서 서거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김정일 사망 시나리오를 1년 전부터 짜놨거든요. 즉시 권력 승계 절차를 가동했죠. 장례 기간 동안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확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장례는 2달 동안 진행됐는데 저는 김정은 옆에 서 있을 사람까지 정했어요. 왼쪽에 장수창을 포함해 오른쪽에 리선철 2사람 모두 김정은을 보좌할 핵심 인물들이었죠. 카메라가 잡는 모든 장면을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명의로 발표되는 첫 신년사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숙청이었죠.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려면 위협 인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저는 위험 인물 명단을 작성했어요. 2012년 7월 총참모장을 해임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숙청이었어요. 그 명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어지럽혔다는 거였죠. 참모장은 그 후 소식이 끊겼어요. 처형됐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건 장수창이었어요. 당군 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거물이었죠. 사실상 섭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김정은이 꼭두각시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장수창 제거 작전을 1년에 걸쳐 설계했습니다. 직접 건드리면 반발이 크니까 주변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거였죠. 먼저 장수창의 측근 2명을 뇌물 혐의로 체포했어요. 서서히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초 마침내 장수창을 체포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에 보위부원들이 들어와서 끌고 나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장수창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죠. 명수야, 이게 내가 한 짓이냐?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장수창은 제가 조직 지도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명수 동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선배였죠. 사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개 재판이었는데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장수창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왔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신문 과정에서 고문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재판장이 죄목을 낭독했어요. 국가 전복 음모, 파벌 조성, 부패 모두 제가 만든 죄목들이었죠. 실제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가 만든 죄목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조국과 수령님께 충성한 죄뿐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들은 척도 안 했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도 처형장에 가야 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간부 전원이 참석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명수야, 너도 언젠가 여기 서게 될 거야.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계속 토하고 또 토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죠. 이게 나인가? 사람을 죽이는 명단을 만드는 게 내 일인가? 딸 유나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괜찮아요? 14살이었던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괜찮아, 유나야.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장수창 처형 이후에도 숙청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 인민무력부장, 그 다음에 보위부장, 외무상. 매년 고위 간부들이 제거됐는데 저는 그때마다 명단을 작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김정은에게 보고했습니다. 명수 동무 생각은 어떤가? 저는 대답했어요.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손이 떨렸는데 나중엔 무감각해졌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부들이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도 꺼렸어요. 언제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2017년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작전도 조직 지도부가 관여했어요. 저는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죠. 원수님의 형제도 제거 대상이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김정남 암살 소식을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친형을 죽이다니 혈육도 권력 앞에선 의미가 없구나. 그때 깨달았죠. 저도 언젠가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걸요. 결정적인 사건은 2018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박철호 부장이 숙청된 거예요.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외화 유출 혐의로 체포됐죠. 실제로는 김정은이 박 부장을 싫어했던 게 이유였어요. 회의 때 반대 의견을 냈다가 미움받은 겁니다. 저한테 박 부장 명단에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거부할 수 없었죠. 거부하면 제가 명단에 오르니까요. 손이 떨리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박철호 부장, 외화 유출 및 부패 혐의. 보고서를 올리고 일주일 후 박 부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아침 문자가 왔었죠. 명수야, 우리 딸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처형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출근해서 또 다른 명단을 작성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무너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내 수진이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제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눈치는 채고 있었죠. 저는 수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이젠 더 이상 못하겠소.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수진도 떨리는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어, 우리 떠납시다.
수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탈북? 미쳤어요? 우리한테는 유나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죠. 유나는 당시 18살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막 입학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게 이유였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 봤거든요. 김정은 원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원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유나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느 날 유나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원수님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원수님이 16살 때 이미 군사 전략을 짜셨대요. 제가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퍼뜨린 신비와 전략의 일부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딸이 내가 만든 거짓말을 믿고 있구나. 내 딸이 괴물을 숭배하게 만들 순 없었습니다. 유나를 이곳에서 꺼내야 했어요. 저는 수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우리 딸 미래가 없어요. 유나가 당에 충성하다가 언젠가 숙청당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수진도 점점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장점은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는 직급이었어요. 해외 출장 명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중국 개혁개방연구라는 명목으로 출장 신청서를 올렸죠.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원수님, 중국의 경제특구를 연구해서 우리식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직 지도부 부부장급은 가족 동반 출장도 가능했거든요. 2018년 11월 20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와 수진, 유나 그리고 당 수행원 2명이 동행했어요. 수행원들은 저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유나가 물었어요. 아빠, 중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유나야.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에 땀이 나 있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를 고급 호텔로 데려갔는데 수행원들 방은 우리 방 바로 옆이었죠. 철저한 감시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행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술을 권했죠. 명수 부부장님 한잔하시죠. 수행원들이 술을 따랐고 저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 잔은 물이었어요. 미리 웨이터한테 부탁해둔 거였죠. 밤 9시쯤 수행원들이 취해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10시 정도면 완전히 잠들 거라고 판단했죠. 수진과 유나를 깨웠습니다. 지금이야 조용히 따라와. 유나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짐은 놔두고 몸만 나왔습니다. 짐 챙기는 소리가 나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복도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어요. CCTV가 있었거든요.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방은 8층이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층 내려갈 때마다 뒤에서 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정문으로 나가면 북한 대사관 사람이 볼 수 있었죠. 저는 미리 확인해둔 측면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1명 있었는데 제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죠. 경비원이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베이징 11월 밤은 추웠죠. 하지만 그게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수행원들이 자고 있겠죠. 골목 어귀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기사였죠. 빨리요. 제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한국 대사관이요. 차 안에서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을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유나를 꼭 안았어요. 유나야, 아빠가 설명할게.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자유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요. 유나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수진이 유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엄마 아빠를 믿으라.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엔 알게 될 거야. 택시가 30분쯤 달렸을 때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바로 갈 순 없었어요. 주변에 중국 공안이나 북한 정보원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기사가 대사관 뒤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밤 11시라 거리가 조용했죠. 지금이다. 가족을 이끌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100m쯤 되는 거리였는데 숨이 가빠졌어요. 뛰는 게 아니라 생존을 향해 달리는 거였죠.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는데 경비원 2명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죠. 상황 발생, 북한 고위 인사 망명 신청. 긴급 지원 요청. 5분도 안 돼서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십니까? 신분증 있으십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당원증을 꺼냈어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한명수라고 적혀 있었죠. 직원이 당원증을 확인하더니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난 거예요.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국정원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맞습니까? 김정은 후계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김정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작은 숙소였는데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이미 제 실종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대사관 주변에 북한 정보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틀째 되는 날 국정원 직원이 베이징으로 급파됐습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급 탈북은 사상 최대 규모라며 극비 면담이 진행됐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김정은 후계 과정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군부를 장악했는지 전부 공개했어요. 어떻게 1년에 걸쳐 고립시켰는지, 어떤 죄목을 조작했는지, 처형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경악하는 표정이었죠. 이건 역사적 증언입니다. 조직 지도부 조직도도 그렸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실권자인지, 어떤 파벌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앞으로 누가 숙청당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예측했죠.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제일 잘 알았거든요. 국정원 직원이 물었어요. 지금 북한 내부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탈북했다는 건 권력 핵심이 무너진 거니까요. 김정은이 제일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한 거죠. 일주일 후 한국행 특별기가 준비됐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우리 가족은 베이징을 떠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뒤돌아봤는데 베이징 야경이 보였죠. 저기 어딘가에서 북한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북한 안 돌아가요? 저는 유나 손을 잡았어요. 응, 안 돌아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유나가 눈물을 흘렸죠. 친구들은요? 학교는요? 할머니는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모든 걸 두고 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하지만 아빠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이해할 거야. 언젠가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우리를 검은색 승합차에 태웠는데 창문이 전부 선팅돼 있어서 밖이 안 보였습니다. 비밀리에 이동하는 거였어요. 국정원 조사시설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조사받았는데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면담이 이어졌어요. 조직 지도부의 모든 것을 물어봤죠. 북한 권력 서열 1위부터 50위까지 설명했습니다. 각자 어떤 성향인지, 누구와 친한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전부 말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쌓은 정보였죠. 대남 공작 조직도 폭로했습니다. 어떤 루트로 첩자를 보내는지, 어떤 식으로 여론 공작을 하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메모하느라 바빴죠. 한 달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말했어요. 한명수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의 반응도 들려왔어요. 평양 방송에서 저를 반역자로 규정했다고 하더군요. 제국주의 앞잡이 한명수 역적, 민족의 배신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당내부는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조직 지도부 간부들이 긴급 소집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직 지도부 전체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제 후배들도 조사받았을 겁니다. 한명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위험해졌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 가족은 신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익명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빌라를 배정받았죠. 2019년 1월부터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조직 지도부 부부장급은 특별 케이스라서 별도로 교육받았죠. 국정원에서 직접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해줬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낯설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전부 배워야 했죠. 북한에서는 방에서 다 해줬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장수창이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명수야, 너 때문에 죽었어. 박철호도 나타났어요. 내가 명단에 올렸잖아. 제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원망했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말했어요. 한명수 씨,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해자입니다. 2019년부터 국정원 자문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죠. 제가 만든 시스템을 이제는 해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 분석은 대부분 적중했어요. 2019년에 김혁철 미국 특사가 숙청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하노이 회담 실패 후 책임을 뒤집어 쓴 겁니다. 제가 만든 숙청 패턴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2020년에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먼저 분석했습니다. 후계 구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죠.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여동생에게 일부 권한을 넘기는 거라고요. 딸 유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친구들 생각에 울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했을 때 유나가 전공을 정했어요. 정치 외교학이었죠. 아빠, 저 북한 민주화 연구하고 싶어요. 아빠가 못다한 일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 수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 상담하고 정착 도와주는 일이었죠.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싶대요. 수진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과의 왕래도 끊기고 탈북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하더군요. 북한 주민들이 더 고립됐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2022년부터 익명으로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권력의 실체, 제가 만든 시스템, 숙청의 메커니즘. 제가 아는 모든 걸 글로 썼죠.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킹메이커였습니다. 권력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든 건 지도자가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그 괴물이 수백 명을 죽였고 저는 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자 댓글이 달렸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됐죠.
제가 한 일이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밤 베란다에 나가서 서울 야경을 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평양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선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명단에 올리지 않아요. 진짜 자유가 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평양에 있는 제 후배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숙청 명단을 작성하고 있을까? 그들도 언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제가 만든 김정은 우상화 시스템도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김정은이 천재가 아니라 제가 만든 허상이라는 걸요. 그날을 위해 저는 증언합니다. 제가 겪은 일, 제가 한 일, 제가 본 진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참회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평양에는 제 후배들이 권력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도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여러분, 지금은 힘들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변화가 올 겁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도 무너질 거예요. 그날까지 견뎌주세요. 저는 킹메이커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